그녀는 남자친구의 대저택을 구경하러 간다며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이 인신매매 조직의 소굴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부유한 재벌 2세를 만났다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2층 홀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은 그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닥에는 절망한 표정의 여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고 곧이어 인신매매범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두툼한 현금 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돈을 받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고 그녀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녀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인신매매범은 그녀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미 그녀의 개인정보와 가족 사정은 모두 남자친구에 의해 팔려 넘겨진 상태였다. 범죄자들은 이를 빌미로 도망치려 하면 가족들이 끝없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그녀를 협박했다. 이 범죄 조직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전 세계의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 자신들의 소굴로 끌어들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 수법은 다양했다. 술집에 잘생긴 남자를 보내 목표물을 물색하기도 하고 모델 회사 채용을 가장해 미국으로 유인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대낮에 길거리에서 납치하기도 했다. 앞서 저택으로 끌려왔던 여성 이리나는 술집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인 척하며 쉽게 이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로 산 별장을 보여주겠다던 약속은 이렇게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다. 한편 그 무렵 16살의 우크라이나 여고생 나디아는 모델의 꿈을 안고 면접장에 서 있었다. 무대 아래에는 수백 명의 소녀들이 줄을 서 있었고 주최 측은 합격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회사와 함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며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다. 여러 차례의 선발 끝에 나디아는 최종 합격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지만 The baby. What? Don't you understand? Anything is better than living here. Anything. Scrubbing the floors in Paris. I don't It's care. out of question. You have no concept of what's like living in a foreign country. I loved your mother, God bless her soul, but she really poisoned your head with those stupid ideas. Well, at least you wanted to try. And who knows, maybe if you had had the guts to take her somewhere else, she would have been still alive. 아버지는 공부에 전념하고 사회에 너무 일찍 뛰어들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반항기와 허영심에 사로잡힌 나디아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 나디아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픈 기억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디아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떠났고 모델 회사 사람들이 탄 승합차에 올랐다. 그 차 안에는 이미 이리나도 타고 있었다. 그들은 곧 뉴욕으로 보내져 성매매를 강요당할 운명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디아는 신이 나서 이린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리나는 무표정했다. 차가 출발하자 이리나는 조용히 진실을 나디아에게 털어놓았지만 나디아는 믿지 않았다. 이리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이미 자유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승합차는 뉴저지주 뉴워크에 멈춰섰고 그들은 낡은 집 지하실로 끌려갔다. 모든 소지품을 빼앗긴 채 줄을 서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제야 나디아는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다. 곧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 파벤키가 도착했다. 그는 냉혹하고 교활하며 극도로 잔인한 인물로 인간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는 소녀들에게 훈화를 하며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미 그들의 가족 정보는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며 누군가 달아나면 가족이 보복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한 명이 도망치면 모두가 처벌받게 했다. 그러면서도 몇 년만 버티고 할당량을 채우면 풀어주겠다는 희망을 미끼로 던졌다. 이후 소녀들은 강제로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한 소녀는 하이힐을 신고 손님을 만나러 갔는데 상대는 몸무게가 151.2kg에 달하는 거대한 남자였다. 공포에 떨었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결국 그 소녀는 손님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곧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은 미국 ICE 요원 케이트의 주목을 끌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를 통해 케이트는 이들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고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리나는 재무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파벤키의 일부 신임을 얻어 감금된 여성들의 수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파벤키는 이리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협박해 그녀를 통제했다. 다른 여성들은 하루에 10명이 넘는 손님을 상대해야 했고 때로는 부유층이 사는 별장으로 보내져
출장 서비스까지 강요당했다. 16살의 나디아는 더 비참했다. 범죄 조직은 수익 다각화를 이유로 그녀에게 불법 영상 촬영까지 강요했고 그녀의 인생은 사실상 파괴되었다. 이들이 구조된 것은 반년이 지난 뒤였다. 이 영화는 예술성과 서사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사회 고발 보고서와 같다. 세계화의 화려한 이면에는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어두운 공급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동유럽과 멕시코 출신 피해자들을 통해 서구의 천국이라는 환상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갑작스럽게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보일 때 너무 쉽게 기뻐하지 말라고. 그것은 범죄자들이 던진 미끼일 수 있으니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